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영국의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도태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최근 영국의 방송국 BBC에서는 한국을 주목하며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데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 특집 영상이 전파를 타자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방송기자 로즈입니다. 벌써 4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일들을 도맡고 있는 기자이죠. BBC라는 방송국은 영국 최대의 방송국이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는 방송국이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도 어마어마하지만 책임감 또한 굉장히 큰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만한 나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나서도 시청률은 최고치를 갱신했고 저 또한 여러 상을 받으면서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저만의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단지 최근 막 뜨고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어떤 사회적인 정책을 펴는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BBC에서도 그동안 문화만 너무 강조해서 한국을 다뤄왔는데 한국은 K-팝 등의 문화보다도 그들의 삶이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정책은 유럽 그 이상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취재를 한국으로 갈 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북유럽 쪽을 가서 취재를 하는 편이 나을 거라는 주변의 의견도 컸어요. 저희가 방영할 계획이 생긴 다큐멘터리는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한 나라가 기여하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나라를 선택하기까지 꽤나 많은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한국 말고 대만이나 일본을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에 물어보니 아시아를 대답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취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잠재력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AI이지만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했고 한국이라면 꽤나 많은 화제거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최근 문화국에서 방송했던 한국 관련 기사들의 조회수가 높았고 여러 키워드 검색량만 보아도 한국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한국의 인권이나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인권은 세계 1위 수준이었고 친환경 정책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며 한국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정책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도 환경과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대기오염 지수는 3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기준인 5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공교통 개선과 자전거 도로 확충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기업 중 약 85%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65%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한국이야말로 우리 방송의 제격인 나라라는 생각에 정말 헐레벌떡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죠.
함께 가는 로렌은 저에게 한국이 기대된다며 말하면서 한국에서 우연이라도 한국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추태인가 싶었지만 저 또한 최근 NCT를 알게 된 후부터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로렌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말 친절한 한국 승무원들의 응대를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의 첫 경험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고 처음 접하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첫날 저는 서울 시내를 탐방하며 다양한 장소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의 친환경 카페들과 홍대의 거리 예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수동의 카페들은 모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의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환경보호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열정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산의 N서울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과 고즈넉한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는 한국의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여러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경과 인권 포럼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그 결과로 국제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점수가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환경 친화적인 문화와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친환경 봉투 사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가게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상점 직원들은 친환경 봉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친구와 함께 이 봉투를 사용했고 그 경험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봉투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기차 이용도 큰 변화의 하나였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이 차량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도심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 조용한 주행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전 중 주변의 경치도 잘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된 공공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환경정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주요 도로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장치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공원이 많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기청정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질이 나쁠 때에는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은 언제든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부는 우리 집에서는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기청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지하철이 이렇게 향긋한 곳은 처음 본다면서 영국에서 생긴 비염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전부 낫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의 가동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에서의 체험 중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유리와 같은 다른 쓰레기들이 각각의 통에 담겨야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관리인들이 있어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도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이죠라고 말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활용 품목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은 손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재활용을 잘하는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재활용 공정과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고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재활용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시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친환경 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던 중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음료수 캔을 마시다가 길거리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환경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자신의 나라에서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그는 제가 중국에서 자랐을 때는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적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환경보호는 각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장면들이었어요. 살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중 하나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며 할머니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돕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한 분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가는 남학생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그분에게 주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친절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배려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다른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행을 하는 한국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흔쾌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시간을 내어 고아원이나 노인정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는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드리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는 선행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의 배려와 나눔 정신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저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방송에 담기면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거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덕분에 시청률도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선행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저 문화와 정책만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BBC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사연에 담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면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할 수는 없더라도 그곳에서 느꼈던 온기와 진심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취재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영국이 당장이라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영국의 환경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공기오염,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재활용 부족이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차량 배출가스로 인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안가와 강, 호수 등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포장 쓰레기 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역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에 BBC에서 취재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걸 취재한 제 친한 기자는 영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망할지도 모를 거라고 했으니까요. 기자의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진다면서 그걸 고발하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크게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점점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BBC를 통해 저희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과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은 단순히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성과를 자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존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기오염과 폐기물 문제도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처럼 정부와 시민이 일관되게 환경 보호에 나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시설의 친환경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시민들도 환경을 생각한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오염된 공기와 수질, 지속 불가능한 자원 소비가 영국 사회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모두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강력한 환경 정책과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렌은 한국의 환경 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보고 나서 영국이 한국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 재활용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한다면 영국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캠페인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어 로렌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본 따뜻한 선행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영국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 중 하나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거나 구걸하는 분에게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남학생의 모습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방송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자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봉사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영국에서도 본받아야 할 가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의 행동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영국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로렌과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공 사례를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사례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를 통해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전하며 이런 행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선행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로렌은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한국을 단순한 문화의 땅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영국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영국도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졌고 이제는 한국의 진취적인 모습이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습니다. 대지진이 오게 되면 그 영향으로 후지산까지 폭발할 거예요. 한국에서 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여기 일본의 한 점술가가 한국의 예언가의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인 아들을 통해 일본 지진의 현 상황을 알게 되었다며 이건 곧 닥칠 불행들의 예고일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수십 년 동안 점을 보던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점성술사가 호소키 카즈코인데 그분께도 많이 배웠고 친분이 있을 정도로 점술에는 일가견이 있죠. 손금을 보거나 이름풀이는 기본으로 하고 여러 점술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었습니다. 한창 잘 될 때는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심야까지 일을 할 정도로 저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쌓여있는 지폐다발을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갈 때면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처럼 점을 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점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각 신사마다 종이를 뽑아 점을 치는 행동 또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력 있는 점술가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저는 동네에서이지만 꽤나 이름을 날린 편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굳이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많았고 두 아들 또한 제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문대학교까지 진학해서 큰 아들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보거나 땅을 판다며 삽을 가지고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지진 관련 전문가로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죠. 저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을 점술적 판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아들의 연구를 구경하며 저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는데 아들의 연구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지진파에 탄성파에 레일리파 등 파동만 들어도 어지러웠거든요. 사실 저는 저의 점술 능력을 큰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대를 잇게 하고 싶었지만 그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과학자로의 길을 가버려서 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점수를 과학으로 해석하기를 바랄 뿐이죠. 분명 점술은 일리가 있는 학문이고 인간의 직감이 과학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증명해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둘째 보고 저의 일을 하라고 물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한다면서 매일 밖을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밖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헬스 트레이너를 하더니 어느 날은 수영 강사를 하더라고요. 점을 통해 지레짐작으로 얘가 잘 지내고 있겠구나 생각할 뿐이죠. 둘째는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저의 곁을 떠나서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특정 범위를 초월하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잖아요. 일단 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생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난 삶과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역마살이 있는 저의 작은 아들에게서는 저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식의 상황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근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곧 닥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 것 같아서 온 신경을 그곳에만 쓰고 있는 상황이죠. 벌써 몇 해 전부터 난카이 협곡의 지진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저의 생각보다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진이 나고 일본에 큰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기가 계속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난 2024년 8월 9일에 가나가와현이라는 도쿄 옆의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정말 그날 지진이 바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솔직히 저는 그 전날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었습니다. 8월 9일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짜인데다가 무언가 알 수 없는 점괘가 나와서 기분이 묘했거든요. 저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벌써 79년이나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전쟁과 관련된 일이거나 또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쏘겠구나 생각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저의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마치 코로나에 재감염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여름 오한과 근육 통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금이 갈 정도의 상황에 이르자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얼른 큰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만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진 바로 전날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지진에 대한 예고를 했다고 했죠. 정부는 난카이 트러프에서 높은 진도의 메가지진에 대한 경고를 했고 그게 하필 그 다음 날에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난카이 트러프는 아주 좋지 못한 위치라고 하던데 지구에서 대규모의 해구형 지진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일본이 운이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그 주기가 이미 넘어갔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946년에는 진도 8 규모의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그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죠. 아마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도쿄는 물론이고 오사카 등의 일본 최고의 도시들이 밀집한 이곳 전체에 피해가 갈 것은 물론이고 대략적으로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홋카이도 쪽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만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저의 점괘에도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 쪽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될지 모른다죠. 한국은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받아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본 관료인 아소 다로가 말했듯이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이 10만 명이 예상된다면서 그들이 무장 난민일지 모르니 경찰이 대응하거나 자위대가 대응하거나 사살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망언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망언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반대로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처럼 분노할 것 같습니다. 난민을 사살하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특히 한국은 일본인들의 조상이 살던 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은 과거 한국의 삼국시대 당시에 백제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죠. 지금의 천황도 백제인의 후손이고 일본 내 여러 고위 정치인들 또한 한국의 후손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아베 신조 총리 또한 백제인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옛 일본이 발전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점수를 배우면서 한국의 사주나 역술 공부도 한 적이 있고 한국의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죠. 직접 타너스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분께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죠. 특히 타너스님이 돌아가시고 12년 후인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을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직전에도 저는 지진에 대한 전개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은 사망자의 숫자와 피해 규모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본 열도의 침몰설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미래에는 일본 열도 3분의 2가 침몰해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피난을 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간단한 한글 정도는 몰래 익혀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개개인의 점수를 볼 줄 알긴 해도 언제라고 콕 집어서 지진을 예언하기는 힘이 드는데 이분의 예언은 저희 점술가들 사이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믿어지거든요. 분명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날 것은 예측하지만 시기를 맞추는 일만큼은 꽤 어렵습니다. 저와 친한 점술가는 한국의 타너스님의 예언이 맞을 것 같다면서 미리 몇 해 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의 침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바다가 솟고 땅이 꺼진다는 점괘가 보였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까지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죠. 그런데 땅이 꺼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번 지진도 무척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며 바다와 불이 만난다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점괘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지산 폭발은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필 곧 있을 대규모의 지진이 후지산에 영향을 줄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심지어 점괘까지 땅이 꺼지고 바다와 불이 만난다고 한다면 확실해져 버린 일이죠. 벌써 13년 전인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진도가 무려 9가 넘었었지만 이런 점괘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땅이 솟아오르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일지 고민했는데 결국 지진이 나면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과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쳤죠. 과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처럼 아주 심각한 기형아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질병까지 생길 상황이었기에 맞지 않기 바랐던 점괘가 맞아버린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불이 만난다는 이상한 점괘에 무척 걱정이 되네요. 아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또한 대지진의 여파로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고 하잖아요. 후지산은 300여 년 전인 1707년에 호에이 분화라는 대폭발을 한 적이 있고 최근 수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여러 정보들이 있죠. 후지산이 갑자기 대폭발하게 된다면 불과 3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도쿄와 주변 도시 전체를 덮쳐버리고 고속도로와 신칸센 철도 등을 가득 메우게 되면서 모든 도시의 기능은 순식간에 상실되어 버릴 것이죠. 또한 도시의 시민들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10cm에 가까운 화산재가 도시 전체에 쌓여버린다고 하니 건물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질 상황이 될 테죠. 계속 쌓인 화산재는 최대 30cm가 쌓일 정도라고 하니 걷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일어난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곧바로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피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타너스님은 일본 열도가 침몰되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침몰해서 나라 구실을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50년 전인 1970년대에 하셨던 말씀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한국으로 이민 간 점술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통일이 다가올 것 같다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지진과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니 얼른 건너오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시기 이전에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점괘도 제가 인정할 만한 실력이라 걱정되었죠. 그런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꾸었던 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와 같은 것이 주르륵 넘어가는데 그것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의 대승정인 기다노 대승정이 등장해서 불의 고리 지역인 일본이 위험하다는 말까지 했고요. 기다노 대승정은 오래전부터 일본 대침몰을 예언한 사람인데 큰일이 생기면 일본인이 20만 명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 말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유럽 프랑스의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2024년에는 지구상의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자연이상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일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큰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안 되길 무조건 빌고 있지만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에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전에 오지 않길 바라던 지진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부디 큰 일이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버드 출신 언어학자의 충격적 고백에 국제언어학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30년간 언어학 연구를 한 학자가 밝힌 비밀에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경악하고 있고 세계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해야 한다며 아우성인데요. 과연 세계적인 언어학자는 무슨 주장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연소로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벌써 30년 넘게 동아시아 문자와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트로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인 교수의 연구 성과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주장이었습니다. 저의 30년 연구를 뭘로 보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미나장의 공기가 싸늘해졌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단상의 선중국 북경어언대학의 리시엔 교수는 분명 진지한 태도였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한글은 중국 문자에서 비롯된 글자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구조적 계승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슬라이드의 주진학의 훈민정 음역해부터 시작하여
명대의 의문학자인 왕인의 홍무정운, 그리고 송대 이전 운서들의 자모 체계를 차례대로 띄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주장을 단순한 과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꺼내든 사료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리시엔 교수는 주로 세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사용한 의문 체계가 중국 운서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무정운과 운경에서 등장하는 반절법과 그에 따른 자모조합이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자영이 창의적인 발명이라는 기존 견해와는 달리 그는 상형이라는 방식이 고대한 자, 의문표기에서 이미 사용되었음을 예로 들며 기역, 디귿, 비읍 등 기본 자음이 중국 남방 방언권에서 통용되던 발음기호와 도상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리 교수는 조선 왕실이 명나라의 의문학과 유학을 흡수하던 시기에 고문서와 운서를 집중적으로 수입하여 조선 학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발음기호를 체계화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설명하는 발음기관 중심의 자모체계가 사실상 중국 의문학 대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리시엔 교수의 주장 전체가 엉뚱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료와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은 독자적인 창제물이 아니라 중국 문자학의 일종의 변형이며 파생형에 불과하다 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모의 창제 원리가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설명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까?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을 본떴다는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리시엔 교수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해례본 자체가 후대 편집일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기록은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니까요. 학문적 양심에 입각하여 이야기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단순한 중국의 그림자로 격화시킨 그의 논지는 단지 훈민정음뿐 아니라 조선 지식인의 독창성을 철저히 무시한 주장입니다. 그 순간 국제언어학회장에는 웅성거림이 퍼졌고 동아시아 석학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단지 한 학자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에 대한 담론 전체를 뒤흔들 전초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세미나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시엔 교수의 도발적인 주장이 학계에 던진 돌이라면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상하이 복단대의 하오천 교수는 그 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오천 교수는 리시엔 교수의 발표가 끝난 직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준비된 듯한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리 교수의 주장이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중국 측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자와 언어의 기원을 논하려면 정치적 정체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쥔 문서를 하나씩 화면에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책부원구,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같은 당대와 송대의 중국 정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구당서와 신당서의 구려전과 백제전을 인용하며 조선 반도 일대는 중국의 변방 지방으로 취급되었으며 조공을 통해 명백히 중화세계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통감에서 발췌한 문장을 들어 고구려백 제신라가 당 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왕을 책봉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이는 속국 혹은 범민족의 전형적인 정치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미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었지만 그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은 명나라 시기 이후부터 스스로를 소중하라 칭했으나 이 역시 중화의 귀속의식을 내면화한 증거입니다. 만약 완전히 독립된 문명이라면 왜 자국의 정체성을 작은 중국이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타로 꺼낸 것은 명사의 조선전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명태조 주원장으로부터 국호를 하사받았다는 점, 조선의 4대 외교체계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종속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조선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율적 문명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훈민정음의 기원이 중국 문자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도 중화 문명의 하나의 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학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대 사료들을 나열하며 학문적 냉정함을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역사 해석의 왜곡과 정치적 메시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이 자국을 소중하라 불렀던 것은 오히려 명의 강력한 외교적 위계 아래에서 자국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또 한 명 태조로부터 국호를 하사받은 것은 당시 국제 질서에 따른 외교적 형식일 뿐 민족의 자율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한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대 중국 정사들은 대부분 당대 황실의 시각으로 편집된 사서들로 주변 민족을 일괄적으로 오랑캐로 묘사하는 일방적 기술이 태반입니다. 그런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조선이 중국의 소수민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역사학적 정직성조차 의심케 하는 접근입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문자와 언어의 뿌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앞에 서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하오천 교수의 주장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순간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속삭임은 곧 분노의 찬 목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를 비롯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여러 동아시아 언어학계의 중진 교수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한 우리는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학문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학문은 학문이 아니게 된다. 언어와 문자의 본질은 단순한 힘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 순간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도쿄대의 스기야마 교수와 뒤편에 있던 런던대의 장 로렌스 교수가 거의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로건 박사 나가주십시오. 이건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오랜 학문적 교류를 해온 동경 외국어대의 야마구치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요, 박사님.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언어학적 논거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사실 저는 수십 년간 동아시아 문자 연구와 의문체계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독립성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 국제학계에서 인정받아온 바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수년 전 발표한 훈민정음의 심리언어학적 독창성은 당시 미국 언어심리학회를 뒤흔들기도 했고 그 논문 이후로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가장 신뢰받는 서구권 학자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러한 제 위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자리는 단지 정치적 의도를 숨긴 발표들이 판을 치는 곳으로 기억될 것이며 훈민정음의 창조적 본질과 한국어의 언어적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들의 손짓과 청중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미 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중국 측 참가자들조차도 제게서 나올 논박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왜곡 앞에서 제 학문 인생의 진심을 담아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발언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한 무대 위에서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라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낯빛은 무거웠고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중국 학자들의 발언이 남긴 껄끄러운 공기 속에 수많은 이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가늠하려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언어와 문명의 고유성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 정확한 역사적 고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어 저는 스크린에 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 속 삼국의 성립과 언어적 독자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그 뿌리는 중국 중원과 전혀 다른 정치 구조와 세계관 위에 형성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삼국은 각각 고유한 건국신화를 지녔으며 이는 중국의 하상주 체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시공간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구려의 동명성황 신화, 백제의 온조 신화, 신라의 박혁것의 설화 모두는 한반도 고유의 천신 숭배 및 자연 중심의 신성의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중원 지역에서 등장한 황제 중심의 역사 철학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 고조선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미 기원전 7세기부터 한반도 북방과 만주 일대에 자립적인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국 측 기록들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관자의 동이열전, 사기의 조선열전, 그리고 한무제의 조선 침공 기록을 통해 고조선이 정복 대상이었지 자연스러운 속민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좌측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의 장 릭 바르텐 교수였습니다. 그는 다소 조심스러운 어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로건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 측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조선은 조공을 바친다, 혹은 왕을 책봉받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단순 외교관계라기보다 조선이 중국의 반계, 국가인 일종의 문화적 종속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 세미나장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동아시아 고대사를 바라보는 서구 학자들의 전형적인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서구 학계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는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 질서 체계인 곧 명분상의 위계 질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라 외교적 상징 질서였으며 당대 중화 문명은 이를 통해 국제적 질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체계 속에서도 조선은 자신만의 문자, 언어, 행정제도, 법률, 철학, 의복체계, 종교체계를 모두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나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 절충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최대한 지켜낸 주체적인 문명 국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표처럼 다음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 사서가 아무리 그러한 이미지를 구성하고자 했더라도 실증적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 언어학적 계보는 한국이 언어문화 정치 정신 모두에서 독립된 문명권임을 명확히 증명해줍니다. 그 순간 몇몇 학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바르텐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준비해온 자료의 다음 슬라이드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일부가 떠올랐고 중앙에는 나란말싸미 둔기게 달아라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어의 독자성과 한글이 만들어진 역사적 이유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식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의 시선이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해례본의 본문 구조와 음운 체계를 분석한 학술적 데이터를 보여주며 훈민정음이 결코 중국의 방언 표기용 보조문자나 기존 한자계 문자 체계의 파생형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중국 문자와 구조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중국 문자는 표의 문자, 곧 의미를 단위로 하는 문자이고 훈민정음은 철저히 음소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자의 조형 원리를 참조한 것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생성 원리를 음운학적으로 설계하여 소리의 위치와 조음 기관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기호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청중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개량이 아니라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없는 창제, 곧 완전한 창조입니다. 가나 문자, 데바나가리, 라틴 문자 모두 점진적 진화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훈민정음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왕, 특정한 학술팀이 철학과 언어학, 음운학, 천문학, 해부학까지 아우르며 고안한 정교한 체계입니다. 청중석 한편에서는 음소문자에 대한 논의가 응성이며 퍼져나갔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수세기에 걸쳐 조선은 한자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용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민중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이 문자가 단순한 지배층의 도구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문자,
다시 말해 언어 민주주의의 구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창제라는 인류 문명사의 경이이며 세종이라는 한왕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문명의식을 가지고 창조한 고유한 산물입니다.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 조용한 박수가 번지기 시작했고 일부 유럽 학자들은 휴대기기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논점을 꺼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다음 슬라이드를 조용히 띄웠고 화면에는 고대 동이족의 분포도와 산동반도와 요서, 지역 일대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 및 고문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일순술렁였고 중국 측 학자들 사이에서는 긴장된 기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지 언어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청중석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이 문자 체계는 중국 한족의 문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갑골문과 금문에서 확인되는 형태들은 명백히 동이족 계통의 문자들과 유사한 조형을 보입니다. 특히 산동반도 요서, 야오닝 일대에서 출토된 고대 문자들은 동이족의 거주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중국 측 학자들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후한서 동이열전, 삼국지위서 동이전, 그리고 사기조선열전 등에는 동이족이 예서, 진서, 낙랑, 요동, 요서, 심지어는 중원과 하북 일대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이족은 단지 변방민족이 아니라 문자와 재래, 천문, 농경 문화를 고도로 발달시킨 중심 문명 집단이었다는 사실이 다수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몇 서구 학자들이 놀란 듯 메모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계 언어학자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현재 중국 땅에서 출토된 고대 문자들이 사실은 한국의 고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고대 동이족의 직접적 후손이며 이 동이족이 문자라는 문명 도구를 가장 먼저 사용한 집단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한자는 중국 한족의 독점적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는 동이계 문자였고 후에 한족과 융합되며 지금의 한자 체계로 정립된 것입니다. 청중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환단고기, 제왕운기, 그리고 심지어 중국 측의 사서들 역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의 활동 영역이 현재 중국 동북부를 넘어 황하중류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을 여러 차례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반도 내 국가가 아니었으며 한반도는 동이 문명권의 말단 지점 중 하나였을 뿐 고대 한국 문명의 중심은 지금의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측 하우천 교수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몇몇 중국 대표단은 속삭이며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훈민정음이 중국과 전혀 무관한 독립문자라는 사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제는 문자 이전, 문명의 기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중들이 아직도 앞선 주장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조용히 띄웠습니다. 그곳엔 한국인의 대이동과 문명 전파 경로라는 제목 아래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유럽, 인도, 심지어 남미에까지 이어지는 고대 유물의 확산 경로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족 중심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최근 고고학과 유전학 그리고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통합해 도출된 새로운 문명사적 해석입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지금의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교한 농경 문화와 하늘 재래, 천문학, 금속 도구 제작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홍산 문화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옥기, 피라미드형 제단, 여신상, 태양 숭배의 상징성은 단지 동부가 고고학의 범주를 넘어 세계 4대 문명보다도 수천 년 앞서 존재한 고등 문명으로 국제 학계에서도 점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홍산 문화의 옥룡, 적석총, 태양형 유물들이 고대 이집트, 마야, 수메르 유물과 유사한 형상으로 비교되어 나타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이 문명을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동이족이며 이 동이족은 이후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며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나아가 유럽의 선사 문명에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유목민이나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천문력과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도의 철학을 전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계 고고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지금 인류 문명의 기원이 동이족, 그리고 한반도계 민족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조차도 벼랑간 문자와 천문, 도시 설계를 갖춘 채 등장합니다. 그 전통은 아무런 선행 발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홍산 문명권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시기적 관계를 맞추어 보면 이미 동이족 계통의 문화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기술과 철학이 장거리 이주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서구 교수들은 노트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문명사는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일방적 시각이 투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자의 기원, 재래의 형식, 고대 건축술, 금속기와 천문 관측의 기원을 하나씩 추적해보면 그 중심에는 동방의 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학 회장이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내려다보았고 서구의 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사적 패러다임의 탄생을 목격한 듯 당혹과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들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문명 그 자체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원료는 바로 이 한민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마치자 정적이 흐르던 회의장 안은 마치 억눌렸던 탄성을 터뜨리듯 갑작스레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상 반대편에 앉아있던 중국 학자 대표단의 좌장이자 베이징 대학 출신의 쉬진 교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트로건 교수 말씀은 흥미로웠지만 학문은 정서가 아닌 사료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고조선과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였다는 주장은 저희 중국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재검토되어 왔습니다. 트로건 교수 말씀은 흥미로웠지만 학문은 정서가 아닌 사료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고조선과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였다는 주장은 저희 중국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재검토되어 왔습니다. 중국 사서인 사기, 한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 등을 보면 고조선은 한나라의 현으로 편입되었으며 고구려 역시 수단과의 종속관계를 반복했던 중국의 지방정권적 성격을 보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쉬진 교수의 뒤를 이어 일찍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역사학자 리하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책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펼쳐든 책은 중국 동사 그리고 요하문 명론이었습니다. 저희는 유화 지역의 문화가 고대 중국 문명과 일체화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이미 수차례 고고학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트로건 교수께서 말씀하신 홍산 문화도 중국의 황하 문명과 나란히 중화 문명의 기원적 요소로 흡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 유사성이 아닌 국가적 계승성과 통일성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곧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 고대 왕조 지도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가 포함되어 있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명백하게 대명일통지, 청사고에도 고조선은 요동지역을 포함하는 중국의 변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황실은 줄곧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곧이어 작년에 고문자학 권위자인 텐위안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점토판 사진과 거북 등껍질의 그림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자에 관한 문제도 지적해야겠습니다. 갑골문에서 유래한 은나라의 문자체계, 그것이 바로 현대 한자의 원류입니다. 이 갑골문은 오늘날의 하남성 안양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조선반도와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무관하며 동이족과 연결짓기에는 사료적으로 심각한 비약이 따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짧지만 강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한자는 황하문명의 정점에서 발전한 중국 한족의 고유 문자이며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조차도 한자에 기반하여 음소 분석이라는 개념을 전용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즉 완전한 독자 창제는 아니며 조선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줄곧 중화질서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중국 학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저를 향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인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귓속말이 오갔고 회의장은 또다시 긴장된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다시 걸어가며 앞서 쏟아졌던 중국 학자들의 반론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모두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주장이며 중국의 정치적 기획과 학문적 기조가 깊이 개입된 담론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는 이번엔 조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료와 고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즉 오늘날의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통해 수백 년간 축적된 사료와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소각되거나 강제 수탈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있던 몇몇 서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초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체계적인 문서 말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실록 외에 존재하던 방대한 고문서, 지역 기록물, 사찰 소장 문헌들, 고지도와 같은 사료들이 대부분 불에 타거나 동경대, 도서관, 메이지 정부 문석으로 이관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자국 고대사의 직접적인 문헌 사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본과 중국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손에 들고 있던 사본들을 들어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고대 한국사와 관련된 방대한 기록이 동이열전, 삼국지 위서, 후한서, 그리고 자치통감, 통정과 같은 정사류 속에 다수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록들 상당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심지어 발해의 독자적 정체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후대에 편집되거나 삭제되었고 일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지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아니라 왜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기록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해석했는가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중국의 길림성, 요령성, 하북성 일대를 직접 수차례 다니며 고조선과 고구려의 유적, 묘지 벽화, 비석, 문자 유물들을 추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도쿄 국립도서관과 교토의 사찰 고문서실에서도 수차례 장기 체류하며 식민지기 조선 총독부가 숨긴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지도를 꺼내 회의장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 지도는 고대 해동 고승전, 신증동국 여지승남, 일본의 대일본전도 등에서 복원한 것으로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일대가 한국 고대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이전의 조선이 인식하던 고대 영토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든 1910년대 이후의 지도들에서는 한반도만이 조선의 영토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된 지리 개념은 해방 이후의 한국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죠. 그 순간 몇몇 유럽 학자들이 눈을 크게 떴고 단상 앞쪽에 있던 독일의 고문서 전문가인 슈미트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사본 중 일부를 건네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고대 영토는 제국주의와 중국 중심의 역사 편찬 체계 아래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체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뿐 아니라 역사지리 연구자로서 직접 그 땅을 밟고 눈으로 확인하며 무수한 유물들과 문서들을 통해 한반도는 한국의 전부가 아니며 단지 본토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검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맺으며 다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학계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그 누구도 20세기의 식민주의 혹은 제국적 민족주의의 그림자 속에 파묻힌 문명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조용했던 회의장은 다시금 긴장 속에 휩싸였고 프랑스, 독일, 터키, 인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탄식과 진지한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듯 한 학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저명한 역사언어학자 에드가 하임 교수였습니다. 고대 게르만 문명의 언어기원을 연구해온 권위자로 이번 세미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독일에서 고대 인도 유럽어의 확산을 연구하며 인류 문명의 흐름을 비교적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의 문명 수준이나 한자의 기원, 그리고 한반도인들이 세계 문명을 전파했다는 주장은 유럽 학계의 고전적 인식과는 매우 큰 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 나간 결론이 아닐까요? 회의장 곳곳에서 속삭임이 퍼졌고 몇몇 유럽 학자들이 조심스레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임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상형 문자 혹은 피닉시아의 문자체계는 모두 기원전 3000년 전후의 서아시아, 지중해 문명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고조선과 동이족의 문자기원, 문명 확산 이론은 이러한 흐름을 모두 무시하고 마치 동북아시아가 원류였다는 듯 이야기하시니 저는 오히려 그것이 민족적 감정에서 비롯된 고고하게 탈을 쓴 주장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발표에 감춰진 핵심 주제인 한국 고대사는 단지 지역사나 변방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심일 수 있다는 논지를 정면으로 겨눈 날카로운 화살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하임 교수의 질문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연구의 핵심 주장을 확고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럽 문명과 비교하여 한국 문명의 우수성과 우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임 교수님, 물론 유럽 문명은 확립된 문명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명사를 이해할 때 우선성을 단순히 시대적 순서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고대사가 단순히 시대적인 후발주자였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고대 한국 문명은 유럽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강력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우수성은 유럽 문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집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은 단순히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넘어 문화적 성숙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등은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갖추었고 그들의 철기문화, 문자는 유럽의 초기 문명보다 오히려 복잡하고 고도화된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후발주자라는 시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조선의 건국과 그 문화가 이미 기원전 300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명의 한 축을 형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임 교수는 여전히 신중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문명이 유럽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그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준비한 자료를 차례차례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고대 한국 문명이 단순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범주를 넘어서 문명의 전파와 발전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대 문명에서 출토된 홍산 문화의 유물들인 그 속에서 나온 태양 숭배의 상징물, 옥기문자, 그리고 거대한 제단 구조 등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명 수준을 넘어서 세계 여러 문명에 영향을 미쳤던 원형을 형성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이 지역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초기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명의 전파는 단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었고 그 전파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출발점이었으며 그 문명은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초기 교역망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하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저의 논지에 대해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한국의 문명이 유럽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한국 문명이 유럽 문명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 문명은 유럽보다 먼저 발전했고 그 후에 유럽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은 문자와 청동기, 철기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그 영향은 일본, 중국,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에까지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흘렀습니다. 이제 유럽의 학자들조차 점점 제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임 교수도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새 그 주장을 부정하기보다는 검토하는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사님의 주장은 확실히 기존의 역사적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이 논의는 단순한 반박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탐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내 마음속에 품었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지며 한국 문명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논리적으로 세운 순간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자들은 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격앙된 표정이 서려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럽인 교수들이 앞다퉈 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하임 교수, 프랑스의 마르텐 교수,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온 앤드류 교수까지 각국의 학자들이 차례차례 저를 지지하며 저의 주장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의 논의는 단순한 고대사 연구를 넘어 전 세계 문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았고 이제까지의 역사적 해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그 사이에 한마디를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항변이 묻혀버린 것은 저의 주장에 대해 이미 많은 유럽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고대사를 통해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한국 문명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우리는 인류 문명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는 단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 문명의 근본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과 중국의 문명만을 중심으로 문명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는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단순히 부각시키는 것을 넘어서 문명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아직 풀어야 할 수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말에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요히 저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인 마지막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인류 문명의 근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길에 한국 고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제 연구의 가치를 확고히 했고 한국 고대사의 연구가 단순히 한국의 과거를 넘어서 인류 문명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조용히 가라앉았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제 주장을 세상에 온전히 알릴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역사와 한자, 그리고 한글, 이 모든 것들은 분명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만든 나라가 왜 하필 한국일지, 그리고 왜 한국 고대사에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지는 전부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니까요. 세계 역사학계나 언어학계에서 한국사를 더 주목하길 바라고 한국에서는 역사학이 소외되지 않고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